아침 8시 반. 저는 지금 제 차를 몰고 회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고작 15분 거리죠. 창밖으로는 넓은 잔디밭과 단독주택들이 보이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신호등에 걸려 잠깐 멈춰서니 문득 3년 전 한국에서의 출퇴근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까지 가야 했거든요. 집이 신림동이었는데 사당역에서 2호선을 탔죠. 벌써 사당역에서부터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강남역까지 가는 동안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생활을 3년이나 버텼나 싶어요. 매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기분이었거든요. 사당역에서 2호선에 몸을 밀어넣고 방배역, 서초역을 거쳐 강남역까지. 그 짧은 구간인데도 40분이 넘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각 역마다 사람들이 계속 타니까 기차가 출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사당역에서 방배역 구간이 정말 심했어요. 혼잡도가 170%가 넘는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완전히 짓눌려서 숨쉬기도 힘든 상태예요. 겨울에는 그나마 나았는데 여름에는 정말 끔찍했어요. 에어컨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금방 찜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이미 지쳐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하면 벌써 오전 9시가 넘어 있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밀리느라 옷은 구겨져 있고 몸은 땀에 젖어 있고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 에너지의 반을 써버린 느낌이었거든요. 퇴근길은 더 심했어요. 오후 6시 반쯤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플랫폼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첫 번째 기차는 당연히 못 타죠. 두 번째, 세 번째 기차를 기다려야 겨우 탈 수 있었어요. 그마저도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밀어내는 대로 밀려 들어가야 했고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어요. 집에 도착하면 벌써 오후 8시가 넘어 있고 저녁을 먹고 나면 9시. 개인적인 시간이라고는 거의 없었죠. 주말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늘 쉬기만 했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직장 분위기였어요. 한국 IT 회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명목상으로는 오후 6시가 퇴근 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6시에 퇴근하지 않았어요. 팀장님이 계속 앉아 계시니까 저희도 눈치를 봐야 했고 결국 8시, 9시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야근이 열정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문화가 당연시되었거든요. 개발 업무는 사실 집중력이 가장 중요한데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좋은 코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 자체가 평가받는 기준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또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영어로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나요? 라고요. 그때 오후 9시 반쯤이었는데 여전히 지하철은 꽉 차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인가 싶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강남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둘 다 30 후반인데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어떨까?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고 삼성전자에서 5년, 네이버에서 3년 정도 개발자로 일했으니까 경력은 충분했어요. 영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고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토플 시험을 다시 받고 이력서를 영문으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링크드인에 프로필을 올리고 미국 회사들의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답이 잘 안 왔어요. 아무래도 비자 스폰서십이 필요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잖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원했어요. 매일 밤 퇴근하고 와서 이력서를 수정하고 커버레터를 쓰고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고. 그러던 중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있는 IT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금융 시스템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제 경험을 높게 평가해 주더라고요. 화상 면접을 몇 번 본 후에 정식으로 오퍼를 받았어요.
H1B 비자를 스폰서해 준다고 했고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내와 둘이 얼싸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마침내 지옥 같은 서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준비 과정은 만만치 않았어요. 비자 서류 준비하고 집을 정리하고 이삿짐을 보내고 특히 한국에서의 마지막 몇 개월은 정말 바빴어요.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해야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민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출근 날 사당역에서 2호선을 타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지옥철을 다시는 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2021년 9월 저희 부부는 미국 땅을 밟았어요. 샬럿 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기분은 지금도 생생해요. 공항부터가 달랐거든요. 넓고 깨끗하고 사람들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회사에서 임시 숙소를 마련해줬는데 거기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집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시내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회사 동료가 교회 지역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샬럿 교회는 정말 살기 좋다고 조용하고 안전하고 집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했어요. 반신반의하면서 교회 지역을 보러 갔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넓은 잔디밭과 예쁜 단독주택들, 조용한 주택가 분위기. 마치 영화에서나 봤던 미국 중산층 동네가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선택한 동네는 회사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커뮤니티였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의 앞뒤로 마당이 있고 차 2대를 댈 수 있는 게러지도 있었어요. 월 렌트비가 $2,000 정도였는데 한국에서 살던 반지하 원룸 전세금을 생각하면 정말 천국 같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출퇴근이었어요. 집에서 회사까지 차로 딱 15분이에요. 신호등 몇 개만 지나면 되거든요. 아침에 8시 30분에 집을 나서면 8시 45분에 회사에 도착해요. 그것도 여유롭게 커피까지 마시면서요. 처음 며칠은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출퇴근인가? 싶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침 7시에 나서서 9시에 겨우 도착했는데 여기서는 15분이면 끝이니까요.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달랐어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5시 30분이 되면 사무실이 텅 비어요.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한국에서의 습관 때문에 정말 5시 30분에 퇴근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매니저가 오히려 왜 아직도 사무실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요. 그렇게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오후 6시예요. 아직 해가 환하게 떠 있고 하루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정말 오랜만에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걸 갖게 된 거예요. 특히 주말이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주말에도 회사 일 생각하고 다음 주 야근 걱정하고 제대로 쉰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주말이 주말이에요.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면 월요일 아침까지 일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는 샬럿 다운타운에 있는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는데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예요. 아내도 이게 진짜 미국이구나 하면서 좋아했어요. 몇 개월 지나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선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롭지 않아요.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차를 타고 출근하는 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업무 효율성도 훨씬 좋아졌어요. 출근할 때 이미 지쳐있지 않으니까 오전부터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처럼 어차피 야근할 거니까 하면서 대충 하는 일이 없어진 거죠.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까 수면 패턴도 정상화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내와 저녁에 동네를 산책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마음가짐의 변화였어요.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한국에서는 항상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걱정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삶을 즐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이 잡히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주말에는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고 아내는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참 좋아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친절하고 따뜻하더라고요. 옆집 아저씨는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한테도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이 시기에는 이런 꽃을 심으면 좋다면서요. 작년 겨울에는 한국에 있는 대학 동창들과 화상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친구들이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전히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퇴근하고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한 친구가 요즘 지하철이 더 심해졌다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차량 운행을 줄여서 더 붐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여전히 한국에 있었다면 그 지옥을 더 심하게 겪고 있었을 테니까요. 또 다른 친구는 요즘 회사에서 재택근무도 하는데 그래도 주 3일은 출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큰 변화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거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미국에 와봐. 정말 삶이 달라진다고.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언어 문제도 있고 가족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하지만 가능하다면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요즘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차 안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롭게 회사로 향할 때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봄이 되어서 길가에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출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출근했는데 여기서는 자연을 보면서 출근하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사 동료들도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신기해해요. 매일 지하철에서 1시간 넘게 사람들에게 떠밀려 다녔다고 하면 그건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비인간적인 생활이었어요. 아내와 가끔 이런 대화를 해요. 만약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둘 다 답은 똑같아요. 절대 안 돌아간다. 물론 한국이 우리 고향이고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지만 삶의 질을 생각하면 여기가 훨씬 나은 거예요. 특히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중요해질 텐데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요. 한국에서처럼 매일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다가는 몸이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건강검진을 받아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 레벨이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항상 혈압이 높다고 지적받았는데 여기 와서는 완전히 정상화된 거예요. 요즘에는 새로운 취미를 찾는 재미도 있어요. 주말에 시간이 충분하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하이킹을 시작했어요. 샬럿 근처에 아름다운 산들이 많아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요. 아내는 베이킹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평일 저녁에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 여전히 출퇴근 지옥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요. 지하철 혼잡도 개선 방안, 대중교통 혼잡 완화 정책 같은 기사들을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국 생활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의료비는 비싸고 한국 음식이 그립고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아쉬움도 있어요. 하지만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특히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한국에서는 매일 출퇴근으로 2시간 반을 허비했거든요. 그 시간이면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었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해요. 15분 만에 회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 출근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것, 정시에 퇴근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평안해요. 나이가 들어도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삶이에요. 임신 테스트기에 나타난 두 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셋째였어요. 42살의 나이에 맞이하는 세 번째 아이.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지 여기선 셋째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정착한 지 벌써 10년.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이곳이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동갑내기 친구들에게 셋째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미영아 정말? 셋째를? 와. 용감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셋째라니. 교육비는 어떡하려고? 같은 또래 엄마들의 단체 카톡방은 금세 시끄러워졌습니다. 요즘 사교육비만 해도 첫째 혼자 월 1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학원 3곳은 기본이고 영어 개인 과외까지 하면 월 150만 원은 좋기. 중학교 올라가면 더 심해져. 우리 애는 월 200만 원 넘게 나가. 친구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저는 이곳 미국에서의 제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정말 그렇게 다를까요? 현재 첫째 지은이는 초등학교 4학년, 둘째 민준이는 2학년이에요. 둘 다 동네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고 별도로 내는 교육비는 거의 없어요. 미국 공립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 교육이거든요. 물론 방과 후에 축구팀과 피아노 레슨을 하긴 하지만 이것도 한 달에 $120 정도예요. 한국 돈으로 치면 15만 원 정도? 친구들이 말하는 월 100만 원대 사교육비와는 천지 차이죠. 그런데 미영아, 거기서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켜? 사교육 안 시키면 뒤처지지 않아? 수진이의 질문에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고 있는 걸까요? 지은이는 학교에서 수학과 읽기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지 않아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대신 개별 발달 상황을 세세하게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을 학교에서 보완해 줍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예요. 읽기가 조금 늦다 싶으면 학교에서 별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무료로 전문 선생님이 1대1로 도와줘요. 사교육은 정말 안 시켜도 되나 봐? 친구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진짜 안 해도 돼. 학교에서 다 해줘.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영어는 네이티브니까 괜찮겠지만 수학이나 과학은? 한국 애들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문득 10년 전 한국에서의 육아를 떠올렸어요. 당시 첫째 지은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를 말이에요. 생후 18개월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냈죠. 월 학비만 9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피아노, 미술, 체육 등등. 돌이켜보니 정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부었네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순 없잖아. 주변 엄마들과 만나면 항상 교육 이야기였어요.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어느 선생님이 유명하다더라. 아이는 겨우 2살이었는데도 벌써 경쟁이 시작된 거죠. 미국으로 이민 와서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한국처럼 학원을 보내야 하나?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따라갈까? 하지만 막상 아이를 현지 유치원에 보내보니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행복해했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뭔가를 배워야 하고 성취해야 하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아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지은이가 미국 킨더가든에 입학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에서 온 저는 당연히 아이가 뒤처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어도 서툴고 미국 교육 시스템도 모르고.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로 학교에서 영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줬어요. 일주일에 3번 전문 선생님이 1대1로 영어를 가르쳐 주셨죠. 추가 비용은 일절 없었어요. 몇 달 지나니까 지은이가 영어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없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자 학교에서 자동으로 별도 지원을 해줬어요.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면서 아이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주시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친구들에게 말해도 쉽게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에요. 그래도 사립학교 보내는 사람들도 있잖아. 공립학교만으로 정말 충분해? 물론 여기도 사립학교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사는 플레이노 지역은 공립학교 수준이 워낙 높아서 굳이 사립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텍사스에서도 손꼽히는 좋은 학군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해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 속도에 맞춰 배워가고 있어요. 한국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분위기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우리 애 요즘 영어 학원에서 스트레스 받나 봐. 자꾸 배 아프다고 해. 학원 3개 돌리니까 애가 너무 힘들어해. 그래도 어쩌겠어, 남들 다 하는데.
친구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이 겨우 초등학생인데 벌써 스트레스에 지쳐 있다니. 반면 우리 지은이와 민준이는 매일 학교 가는 게 즐거워해요. 숙제도 적당하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특히 셋째를 임신했을 때 이런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친구들은 셋째 소식을 듣고 걱정부터 했어요.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까? 사교육비 감당할 수 있을까?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더 컸죠. 이곳에서는 아이가 한 명이든 셋이든 교육비 부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 지원도 상당해요. 차일드 텍스 크레딧으로 자녀 한 명당 연간 $3,000씩 세금 공제를 받아요. 셋째까지 하면 연간 $9,000 한국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의 혜택이죠. 여기에 프리스쿨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되고 스쿨 런치 프로그램도 있어서 급식비 부담도 적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풍부하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거의 무료거나 매우 저렴해요. 지은이는 학교 축구팀에서 뛰고 있고 민준이는 미술클럽에 참여해요. 이런 활동들이 모두 학교나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거라서 별도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도 다 사교육이잖아요. 축구학원, 미술학원. 하나하나 다 돈이 드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무료예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하면 항상 스트레스가 묻어나와요. 우리 애가 수학 진도를 못 따라가나 봐. 옆집 애는 벌써 중등 과정을 하는데 이번 달에도 학원비가 200만 원 넘게 나왔어. 이런 이야기들이 일상이에요.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그런 경쟁적인 분위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만큼 치열하지는 않아요. 다른 엄마들과 만나서 교육 이야기를 해도 주로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분위기보다는 아이 개인의 발달과 행복에 더 집중하죠. 이런 환경에서 세 번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여유롭게 육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잠깐 한국에 다녀왔을 때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친구들과 만나서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엄마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애 영어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수학은 어느 학원이 좋대? 논술도 시켜야 하나? 아이들은 겨우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실감했어요. 아, 내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행이구나. 미국으로 이민 와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도 컸고. 특히 아이 교육 문제로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내가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해주고 있나? 한국에 있었다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더 많은 걸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행복하게 배우는 거라는 걸요. 지은이와 민준이를 보면 정말 즐겁게 학교에 다녀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즐거워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지은이가 유치원 가기 싫다고 자주 울었어요. 너무 많은 걸 배워야 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에 와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물론 가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 가는 걸 좋아해요. 이런 차이를 느끼면서 셋째 임신 소식이 더욱 기뻤어요. 이 아이도 형, 누나들처럼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자기 속도에 맞춰 천천히 성장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아이 하나당 월 100만 원씩 교육비가 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그런 부담이 없어요. 물론 미국도 생활비는 만만치 않아요. 집가, 식비, 의료비 등등. 하지만 교육비만큼은 정말 부담이 적어요. 특히 공립학교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친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도 바로 이거예요. 거기는 사교육 안 시켜도 되니까 좋겠다. 우리는 안 시키면 애가 뒤처져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한국의 교육 현실이 안타까워져요. 물론 한국 교육의 장점도 많다는 걸 알아요. 기초 학력이 탄탄하고 열정적이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성적으로만 평가받고. 미국에서는 그런 게 훨씬 덜해요.
물론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충분히 놀고 즐기면서 배울 수 있어요. 셋째가 태어나면 이 아이에게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스트레스 없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요. 요즘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하잖아요. 0.7명대라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둘째, 셋째를 가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교육비 부담도 크고 경쟁도 치열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셋째를 기다리며 정말 행복해요.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고 교육 환경도 좋고 무엇보다 아이가 스트레스 없이 자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 그래도 나중에 한국 돌아갈 생각은 없어? 애들 한국어는 괜찮아? 한국어 문제는 사실 고민이에요. 지은이와 민준이가 한국어를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영어가 더 편해하거든요. 주말마다 한국 학교에 보내고 있고 집에서도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언어는 나중에라도 배울 수 있지만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은 평생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솔직히 없어요. 적어도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는요.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이들도 행복하고 저희 부부도 스트레스 없이 육아를 할 수 있고 특히 셋째를 기다리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한국에 있었다면 셋째는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교육비 부담도 그렇고 경쟁적인 환경도 그렇고. 하지만 이곳에서는 셋째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요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정말 기대가 커져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테니까요. 형, 누나들처럼 스트레스 없이 자기 속도에 맞춰 성장하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친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정말 이곳으로 와서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곳에도 나름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죠.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인 저희도 스트레스 없이 육아를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곧 태어날 셋째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성장 환경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곳에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이곳에서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어요. 아니, 만족을 넘어서 감사하고 있어요. 10년 전 남편과 함께 내린 이민 결정이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 미국에 산 지 20년이 된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20년이나 살았으면 영어 하나쯤은 술술 해야 할 텐데 부끄럽게도 저는 아직도 미국 사람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어요. 병원 가서도 딸이 통역해주고 은행 가서도 한국말 하는 직원 찾아가고 마트에서도 가격표만 보고 계산대에서는 고개만 끄덕끄덕하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 전화해서 정수가 미국 살면서 영어도 못하면 어떻게 사니? 하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그러면 친구들은 미쳤나? 하면서 웃어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은 왜 영어 못하는 제가 이렇게 행복한지 그 진짜 이유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처럼 미국에서 영어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의 암울한 시절.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04년 32살의 저는 서울 강서구 작은 투룸 전셋집에서 남편과 갓돌이 지난 딸, 그리고 배 속의 둘째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엔지니어였지만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던 시절이라 회사 분위기가 늘 불안했죠. 그때 한국 직장 문화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아세요? 남편은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다반사였고 회식이라는 이름의 강제 술자리는 거의 매주 있었죠. 임신한 저는 딸을 혼자 키우면서 둘째 출산을 준비해야 했어요. 여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남편이 어느 날 밤 지친 얼굴로 말했어요.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갈 사람을 찾는데 우리 가볼까? 처음엔 막막했어요.
영어라고는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게 전부인데 딸 키우면서 영어 공부를 다시 할 여력도 없었고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30살도 안 된 남자가 벌써 이렇게 지쳐 보이다니. 그리고 딸아이 미래를 생각하면 이 답답한 한국을 벗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우리 딸이 겨우 돌이었는데 벌써 영어 유치원 보내라는 압박이 시작됐어요. 아파트 단지 맘카페에서는 온통 사교육 이야기뿐이었죠. 우리 아이는 벌써 영어 단어 20개 외웠어요. 피아노는 언제부터 시키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숨이 막혔어요. 남편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과장님이라는 분이 정말 독하셔서 부하 직원들을 마치 자기 종인 것처럼 부렸어요.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갑자기 불러내고 회식 자리에서는 신입사원들한테 원샷을 강요하고 남편이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소주 냄새를 풍기며 화장실에서 토하는 걸 보면서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건데 요즘 애들은 다 영어 태교하는데 영어 테이프라도 들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영어 경쟁에 내몰아야 하나 싶어서요. 그때 남편이 미국 발령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가자라고 했어요. 영어를 못해도 낯선 땅이어도 한국에서 이렇게 숨막히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민 준비와 첫 미국 생활. 이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나름대로 영어 공부를 해보려고 했어요. 도서관에서 영어회화 책도 빌려보고 인터넷에서 무료 강의도 들어보고. 하지만 지난 아이 돌보면서 임신한 몸으로 공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그때는 인터넷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좋은 자료 찾기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외웠어요. 하이 땡큐 소리 이런 것들이요. 아이가 울 때 달래면서 하이 베이비 이런 식으로 연습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귀여웠죠. 2004년 8월 드디어 미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12시간 비행이었는데 딸아이가 계속 울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옆자리 승객들 눈치도 보이고 스튜어디스 분이 영어로 뭔가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미소만 지었죠.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일단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인천공항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정말 미로 같았어요. 영어 안내 방송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푯말들도 다 영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남편 회사에서 마중 나온 분이 계셨어요. 한국계 미국인 직원분이었는데 그분이 공항에서부터 임시 숙소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차 안에서 그분이 한국말로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특히 언어 문제가 제일 클 텐데 코리아타운 근처에 살면 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미국에서 마트에 갔을 때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마트 가면 점원들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점원들이 고객을 거의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계산할 때도 인사도 없이 그냥 바코드만 찍고 돈만 받더라고요. 더 당황스러웠던 건 음식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죽겠는데 한국 마트는 차로 30분은 가야 하는 곳에 있었고 가격도 한국의 서너 배였어요. 김치 한 포기가 8불이었거든요. 그때 8불이면 한국 돈으로 10,000원이 넘었어요. 영어는 정말 문제였어요. 임시 숙소에서 아파트를 구할 때도 남편이 일하는 동안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전화 한 통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거든요. 누군가 영어로 전화하면 소리 노 잉글리시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때 정말 우울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남들과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았는데 여기서는 벙어리가 된 것 같았어요. 마트에서도 뭔가 묻고 싶어도 못 묻겠고 딸아이 때문에 소아과에 가도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코리아타운에서의 적응. 그래서 코리아타운으로 이사했어요. 남편 회사 한국분이 추천해 주신 곳이었는데 올림픽대로에서 조금 들어간 아파트였어요. 한국 마트, 한국 식당, 한국 병원이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처음 한국 마트에 갔을 때 정말 울컥했어요. 어서 오세요라는 한국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고추장, 된장, 김치까지 다 있었어요. 가격은 비쌌지만 그래도 한국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한국 식당 아주머니들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적응 잘 되세요?
저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했던 대화들이 여기서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둘째 출산도 코리아타운 한국 산부인과에서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국분이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미국 병원에서 영어로 출산하는 걸 상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간호사분들도 다 한국말을 하셔서 편안하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자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딸아이가 미국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랑 대화할 때 영어 단어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엄마 I want 우유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기특했는데 점점 제가 이해 못하는 말들이 많아지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한국 친구들이 전화해서 정수가 애들 영어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 하고 물으면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애들 숙제도 봐줄 수 없고 영어책도 읽어줄 수 없었거든요. 그냥 여기서는 저절로 배워라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영어를 써야 하니까 조금씩 늘어가는데 저는 집에서 애들만 봐주니까 영어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한국말만 하고 살았죠. 한국 방송도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었고 한국 음식도 해먹고 한국 친구들과도 인터넷 전화로 연락했어요. 위기의 순간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됐어요. 학교에서 온 편지들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딸아이가 통역해 주긴 했지만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학부모 미팅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가봐야 하나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남편이 갈 수밖에 없었죠. 더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려올 때였어요. 미국 아이들이 집에 놀러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하이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뭔가 질문을 해도 못 알아듣겠고 간식을 주려고 해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정말 창피했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은 출장 중이어서 저 혼자 딸을 데리고 가야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가 아픈데 엄마인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 답답하고 미안했어요. 그때 정말 심각하게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ECL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50 가까운 나이에 알파벳부터 다시 배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발음도 잘 안 되고 젊은 학생들 사이에 끼어서 수업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몇 달 다녀봤지만 실력이 늘지 않았어요. 문법은 조금 이해했지만 실제로 말하는 건 여전히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머릿속으로는 대답을 생각해도 입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한국 친구들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정수가 미국 산지 몇 년 됐는데 영어는 어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조금씩 늘고 있어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전혀 늘지 않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영어를 배우는데 나만 못하나? 특히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걸 보면 정말 부끄러웠어요. 작은 깨달음의 시작. 그런데 어느 날 코리아타운에서 일하시는 한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미국에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영어를 거의 못하셨어요. 하지만 한국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족들을 다 성공시키셨더라고요. 정숙 씨 영어 못한다고 사람이 죽나요? 저는 영어 못해도 애들 다 대학 보내고 집도 사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영어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분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영어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작게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 무렵 딸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엄마가 영어 못해도 괜찮아. 대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해주잖아.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한국 음식 먹고 자란 덕분에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달라. 그게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영어 못하는 것만 생각하느라 제가 잘하는 것들은 보지 못했구나 싶었어요. 한국 식당에서의 새로운 시작.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 코리아타운 한국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영어 못하는 제가 식당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사장님이 괜찮다. 한국 손님들이 더 많으니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일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국 손님들은 물론이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다른 아시아계 손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중국 분들, 일본 분들은 한국말로 인사하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끔 미국 손님들이 오시면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신기한 건 몸짓과 손짓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된다는 거였어요. 메뉴를 가리키고 매운 건지 물어볼 때는 입에 바람을 부는 신용을 하고 맛있다고 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그러면 손님들이 웃으면서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백인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오셔서 김치찌개를 드시고 가시는데 나가면서 제 손을 잡고 땡큐, 베리 굿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어는 몇 마디 안 했지만 그분의 표정을 보니 정말 맛있게 드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소통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식당에서 일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정말 멋진 분들이 많았어요. 이민 온 지 40년 됐는데도 영어는 서툴지만 자수성가에서 몇 개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어는 못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손주들한테 한국 문화를 가르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영어 잘하는 게 성공의 전부가 아니구나. 성실하게 살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가족과의 진짜 소통. 아이들이 대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와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딸아이는 UCLA에 다니는데 가끔 집에 와서 대학 생활 이야기를 해줘요.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논문 쓰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나 오늘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발표했어. 교수님이 너무 재미있다고 하시더라. 엄마가 해준 음식 이야기도 하고 엄마가 가르쳐준 한국 예절도 소개했어. 딸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딸에게 한국의 정체성을 심어준 건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싶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집에 와서 한국어 숙제를 물어봐요. 엄마, 이 문법이 맞아? 이럴 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뻐요. 영어는 못해도 한국어만큼은 제가 선생님이니까요.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이민 왔을 때는 남편이 영어를 빨리 배우라고 압박하기도 했거든요. 여보, 이렇게 계속 한국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 안 돼. 영어 공부 좀 해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도 이해해요. 여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영어 못해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애들 잘 키워주면 그게 최고지 뭐.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도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애들이 통역해주고 남편이 호텔 체크인하고 저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사진 찍으면 돼요.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코리아타운, 나의 작은 세상. 지금 저희가 사는 코리아타운은 정말 신기한 곳이에요. 미국 땅에 있지만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곳이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한국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영어 한마디 안 해도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처음에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러면 언제 영어를 배우지?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이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한국 마트에서 장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해요. 사장님이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하고 인사해 주시고 새로 들어온 한국 상품들을 소개해 주시고 가끔은 고향 이야기도 나누고요. 사장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부산이에요. 아, 그럼 우리 고향이 가깝네요. 저는 김해예요. 이런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어로 정겨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과 이야기할 때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코리아타운 식당에서 일하면서 만난 단골 손님들도 제게는 소중한 존재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는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된장찌개를 드세요. 오늘도 간 맞춰서 해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당신 아들 이야기, 손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우리 애들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정숙 씨, 영어 못해도 괜찮아. 우리 때는 한국어도 제대로 못 배우고 살았는데 뭘. 중요한 건 마음씨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은 넘은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어떤 영어 칭찬보다 값진 말이었어요. 영어보다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다. 요즘 저는 영어 못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대신 제가 가진 다른 능력들을 발견했거든요. 첫째는 요리 실력이에요. 20년 동안 한국 음식을 꾸준히 해오면서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김치도 담그고 된장도 담그고 고추장도 만들어요. 딸아이 대학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서 제가 해준 불고기를 먹고는 오마이갓, 디스 이즈 어메이징이라고 감탄해요.
영어는 못해도 그 표정만 봐도 얼마나 맛있어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둘째는 사람을 돌보는 능력이에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어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따뜻한 미소 하나,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음식 한 그릇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셋째는 인내심이에요. 20년 동안 영어 못하는 서름을 참으면서 키운 인내심이 이제는 제 장점이 됐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급하게 굴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가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문화를 지켜나가는 역할이에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음식을 해주고 한국의 명절을 챙기고 한국의 예의 범절을 알려주는 일. 이런 일들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자란 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가끔 저를 걱정해요. 정수가 미국 가서 영어도 못하고 변변한 직업도 없고 그게 성공한 삶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빴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성공했어. 내 기준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이런 거예요.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 아이들이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남편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런 게 진짜 성공 아닌가요? 딸아이는 대학에서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어요. 엄마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어. 나중에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해요. 아들도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다고 해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제가 영어 못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가 한국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온 덕분에 아이들이 더 풍부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나만의 행복 찾기. 요즘 저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과 아이들 아침을 차려주고 식당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주말에는 한국 마트에서 장을 보고 가끔 한국 영화도 보러 가고 한국 친구들과 전화통화도 해요.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는 이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별로 없고 매일매일 소소한 행복들을 느낄 수 있어요.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도 달콤해요. 언젠가 한국에 가면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친구들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한국 관광객들을 보면 더 재미있어요. 여기 진짜 한국 같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이런 말들을 들으면 뿌듯해요. 제가 일하는 이곳이 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있구나 싶어서요.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미국에서 영어 때문에 위축되어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어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소통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따뜻한 미소, 정성스러운 손길, 진심 어린 관심. 이런 것들이 어떤 유창한 영어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만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요리를 잘하신다면 그것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그걸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세요.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다면 그 지혜를 나누세요. 영어 실력보다 훨씬 소중한 능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행복의 기준을 남이 정해주게 하지 마세요. 남들이 보기에 성공해 보이지 않아도 당신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진짜 이유.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영어 못해도 행복한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첫째, 가족의 사랑이에요. 영어 못하는 엄마 아내지만 가족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이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둘째, 작지만 확실한 제 자리가 있어요. 코리아타운이라는 작은 세상에서 저만의 역할이 있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셋째, 매일매일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가족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넷째, 꿈이 있어요. 손주들이 태어나면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음식도 해주고 한국 문화도 전해주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영어 없이도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언어는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이제 52살이 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영어 못하지만 행복해.
그리고 그게 문제 없어.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요. 영어 잘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양로원 간병사로 일하고 있는 53세 이정숙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지 이제 7년째가 되었네요. 오늘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한국에서 간병사로 일했던 경험과 미국에서의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말 너무나 다른 현실의 때때로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한국에서 간병사로 15년 넘게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겪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미국에 와서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이게 정말 천지차이구나 하는 생각이 매일 듭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은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있는 한인 양로원입니다. 시간당 18달러를 받고 있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 시간당 24,000원 정도 되겠네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니까 한 달에 받는 돈이 세전 2,800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370만 원 정도 됩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2,300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정도를 가져가죠. 처음 이 금액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간병사로 일하면 하루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다른 거더라고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환경, 대우받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 제 인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일찍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자영업을 했는데 그다지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하거나 청소 일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간병사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가 제 나이 36살 때였습니다. 간병사 일이 다른 일보다는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집세까지 모든 것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서 15년 넘게 간병사로 일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간병사 생활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하루 24시간 내내 환자 곁에 있어야 하고 그 중에서 제대로 잘 수 있는 시간은 기껴야 서너 시간 정도였어요. 병실 한쪽 구석에 간이 침대를 놓고 자는데 환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깨어나야 하거든요. 특히 치매 환자들을 돌볼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돌아다니려고 하시거나 갑자기 화를 내시거나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하시기도 했죠. 그런 분들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데 그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돈을 주고 고용했으니까 뭘 하든 다 해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간병사가 정말 온갖 일을 다 해야 했어요. 환자 씻기기, 기저귀 갈기, 식사 도움, 약 챙기기는 기본이고 청소, 빨래, 심지어 환자 가족들 식사 준비까지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들과의 소통도 간병사가 다 해야 했죠. 보호자 역할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간병사에 대한 대우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환자 가족들은 간병사를 가정부나 파출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료진들도 간병사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간병사 탓부터 하고 칭찬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급여도 정말 불안정했어요. 하루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지만 이게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사나흘 일하면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어요.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한다고 치면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는데 여기서 간병사 협회비, 교통비 등등을 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그보다 적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간병사한테 정말 별의별 요구를 다 했어요. 밤늦게 갑자기 전화해서 내일 당장 와달라고 하거나 갑자기 일을 취소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일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계약서 같은 것도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나중에 돈을 안 주거나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중국 교포 간병사들과의 경쟁도 심했어요. 중국 교포분들이 조금 더 싼 가격에 일하시니까 한국인 간병사들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저희가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간병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었어요. 사람들이 간병사를 정말 낮은 직업으로 보더라고요. 마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말하기가 창피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간병 일 자체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의료진과 소통하고 환자의 심리적 안정도 도와야 하고요. 특히 치매나 중증 환자를 돌보는 것은 정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요.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된 계기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큰아이가 대학생일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그쪽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도와주려고 몇 번 미국에 다녀왔는데 그때 우연히 알게 된 한인분이 미국에서도 간병사 일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미국에서 무슨 간병사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한인 양로원이나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간병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간병사도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된 급여와 혜택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때는 한국에서의 간병사 생활이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나이도 40 후반이 되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버티기 어려웠고 환자들이나 가족들의 대우도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미국 이민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돌본 환자분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80대 치매 할머니셨는데 가족들이 정말 극성이었어요. 하루 24시간 내내 할머니 곁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해서 매일 보고하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몇 시에 화장실에 갔는지, 몇 시에 무엇을 드셨는지, 몇 시간 주무셨는지 모든 것을 다 적어야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가족들은 그것까지 간병사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할머니가 더 안 좋아진다고 간병비를 깎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억울했지만 항변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냥 참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정말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50이 넘어서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마침 큰아이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저도 가족 초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민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 공부도 해야 하고 서류 준비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나이 50에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15년 넘게 간병사로 일한 경험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마지막 몇 년간의 경험이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새로운 환경에서 일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민을 결심했죠. 이민 와서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도 잘 모르고 간병사 자격증도 다시 따야 했고요. 미국에서는 간병사도 정식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일할 수 있더라고요. 40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봐야 했어요. 교육과정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환자 돌보는 방법, 응급처치, 감염 예방, 환자의 권리, 간병사의 권리와 의무 등등을 정말 자세히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경험으로 배웠던 것들을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새로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병사도 전문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었어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 첫 직장을 구할 때도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대로 된 면접을 보고 계약서를 쓰고 급여와 근무 조건을 명확히 정했어요. 시간당 $16부터 시작했는데 경험이 쌓이면서 지금은 $18까지 올랐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근무 환경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양로원은 한 명의 간병사가 담당하는 환자가 최대 5명이에요. 한국에서는 혼자서 한 명의 환자를 24시간 내내 돌봐야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 명의 간병사가 교대로 일하면서 여러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간병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요. 환자의 개인 위생 돕기, 식사 도움, 운동 보조, 정서적 지원 등이 주요 업무고 의료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청소나 빨래 같은 것도 별도의 직원이 담당하고요. 한국에서처럼 간병사가 온갖 자비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무 시간도 정확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제 근무 시간인데 시간이 되면 다음 교대 직원에게 인수인계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처럼 보호자가 늦게 와서 몇 시간씩 기다릴 필요도 없고 갑자기 연장 근무를 요구받는 일도 없어요. 무엇보다 간병사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달라요.
의료진들도 간병사를 팀의 일원으로 대해주고 환자나 가족들도 정중하게 대해주세요. 간병사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환자의 권리만큼이나 간병사의 권리도 보호받아요. 환자나 가족이 간병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시설에서 바로 개입해요. 한국에서는 참고 넘어가야 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급여도 정확하게 나와요. 매주 목요일마다 페이체크를 받는데 근무한 시간만큼 정확히 계산되어 나와요. 오버타임이 있으면 시간당 $27를 받고요. 한국에서처럼 돈을 안 주거나 늦게 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건강보험 혜택도 정말 좋아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고 치과 치료나 안과 검진도 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간병사는 일용직이라 건강보험이나 다른 혜택이 전혀 없었거든요. 연차 휴가도 있어요. 1년에 2주일 정도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고 병가도 따로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파도 일을 쉴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쉬라고 해요. 제가 돌보는 환자분들을 보면 한국과 미국의 노인 복지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것을 느껴요. 여기 양로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세요. 정부에서 양로원 비용을 지원해 주니까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시설도 정말 좋아요. 개인 화장실이 있는 1인실이 기본이고 공용 공간도 넓고 깨끗해요. 매일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있어요. 식사도 영양사가 짜는 메뉴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요. 한국 음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식 메뉴도 있고요. 한국에서 봤던 양로원들과는 정말 비교가 안 돼요. 가족들의 면회도 자유로워요. 정해진 면회 시간이 있긴 하지만 크게 제약이 없고 가족들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적극 권장해요.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간병비 부담 때문에 자주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요. 의료 서비스도 체계적이에요. 정기적으로 의사가 회진을 돌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약물 관리도 약사가 담당하고 간병사가 임의로 약을 주거나 의료 행위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환자분들의 표정도 한국에서 봤던 분들과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치매나 다른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은 같지만 전반적으로 더 평안해 보이세요. 아마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덜하니까 환자분들도 덜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는 환자분들이 가족들에게 미안해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간병비 때문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니까 빨리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자신의 상황을 안타까워하시긴 하지만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죄책감은 훨씬 적으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니까 가능한 일이죠. 동료 간병사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요. 한국에서는 간병사들끼리도 경쟁이 심해서 서로 견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팀워크가 좋아요. 서로 도와주고 정보도 공유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상의해요. 특히 한국에서 온 간병사들이 꽤 많은데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해서 그런지 서로 정말 잘 도와줘요. 영어가 서툰 분들은 다른 분들이 도와주고 새로운 분들에게는 일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요. 노조도 있어요. 간병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가 있어서 회사와 협상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으로 온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언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든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에서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안정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일이 있을 때만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규직으로 일하니까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요. 건강보험이나 은퇴연금도 있고요. 나이 60이 넘으면 소셜 시큐리티도 받을 수 있어서 노후 걱정도 훨씬 덜해요. 무엇보다 간병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창피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인정을 받아요. 환자분들과 가족들이 정말 고마워하시고 동료들과 상사들도 제 일을 인정해줘요. 한국에 계신 간병사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분들도 충분히 전문성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거든요.
한국도 간병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제도적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간병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간병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간병사도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된 급여와 혜택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질 좋은 간병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환자분들도 더 나은 케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에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제가 돌보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정수가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한국어로 하신 거예요. 그 할머니는 평소에 영어만 쓰시는 분이었는데 저를 위해서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해주신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서 15년 넘게 간병사로 일하면서 환자분이나 가족분들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 당연하다는 듯이 여겼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평만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작은 것에도 고마워해요. 환자분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해 주시고 가족분들도 만날 때마다 정말 고맙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인정과 존중을 받으니까 일하는 보람도 훨씬 크고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직장에서의 승진 기회도 있어요. 지금은 일반 간병사지만 경험을 더 쌓고 추가 교육을 받으면 슈퍼바이저나 간병팀장 같은 관리직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급여도 더 올라가고요. 한국에서는 간병사가 아무리 오래 일해도 그냥 간병사일 뿐이었는데 여기서는 경력 발전의 기회가 있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정말 좋아요. 매월 한 번씩 직무 교육이 있고 새로운 간병 기술이나 환자 돌봄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치매 환자 케어 전문 과정이나 응급처치 고급 과정 같은 것도 회사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어서 전문성을 계속 키울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간병사가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힘든 환자를 돌볼 때는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사나 동료들과 상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요. 특히 제가 놀란 것은 환자의 인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예요. 환자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대우를 하면 바로 문제가 되어요. 한국에서는 간병사가 환자에게 화를 내거나 거칠게 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환자분들의 사생활도 철저히 보호받아요. 환자 정보는 절대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되고 환자분들의 개인적인 일은 가족들 외에는 공유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간병사들끼리 환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일하는 양로원에는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중국 분들, 일본 분들, 필리핀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에는 언어 소통이 걱정되었는데 의외로 간병 일에서는 언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환자분들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돌봐드리는 마음이 전해지면 환자분들도 마음을 열어주세요. 오히려 한국에서 한국 환자분들을 돌볼 때보다 더 감사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말이 정말 주말이라는 점이에요. 한국에서는 간병사 일이 워낙 불규칙해서 주말이나 휴일 구분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가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말에는 정말 푹 쉴 수 있어요. 주말에는 한인교회에 나가거나 한인마켓에서 장을 보고 한국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그래요.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에요. 한국에서는 항상 다음 일 걱정, 돈 걱정으로 마음 편히 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경제적 여유도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그날그날 벌어서 생활하는 수준이었는데 여기서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으니까 계획적으로 돈을 쓸 수 있어요. 저축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가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용돈도 보낼 수 있어요. 건강관리도 훨씬 좋아졌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으로 정기검진도 받고 치과치료도 받아요. 한국에서는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 가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 없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도 많이 느꼈어요.
정기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픈 다음에 병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개념이에요. 물론 아직도 아쉬운 점들은 있어요. 언어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간단한 업무 소통은 문제 없지만 복잡한 상황이나 감정적인 대화를 할 때는 아직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운 것도 있고요. 다행히 한인 마켓에서 한국 식재료를 살 수 있고 한인 식당들도 많아서 그나마 괜찮지만 집에서 먹던 그 맛을 내기는 쉽지 않아요.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도 아쉬워요. 한국에 있는 둘째 아이와 부모님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요즘은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지만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은 여전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정말 만족해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 어떻게 살지, 아프면 어떻게 할지 항상 걱정이었는데 여기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걱정이 훨씬 덜해요.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 같은 제도를 보면서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체계적이고 포괄적이에요. 제가 지금 돌보고 있는 환자분 중에 한국에서 오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가끔 한국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한국에서는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대우 받기 어려웠을 텐데 미국 와서 복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한국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고 들어요. 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이 늘어나고 간병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간병이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제가 미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간병사가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제도적, 문화적 변화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미국으로 와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국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삶을 생각하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나이 50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용기 내서 도전한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여기서 계속 간병사로 일하면서 더 전문성을 키우는 거예요. 치매 케어 전문가나 호스피스 케어 전문가 같은 추가 자격도 취득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서 온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한인 양로원에서 관리자로 일해보고 싶기도 해요. 은퇴 후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살 생각이에요. 미국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로도 한국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건강보험도 여기서 유지할 수 있거든요.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간병사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서 일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간병사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고 처우도 훨씬 좋거든요. 물론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엔 두렵고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기회를 갖게 해준 미국이라는 나라에 정말 감사해요. 나이 50에 온 이민자를 받아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인간으로서 존중해주는 이 사회에 진심으로 고마워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면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도 제가 돌보는 환자분들이 편안히 쉬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껴요.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직업적 자부심과 인간적 존중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에요. 미국으로 와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정말 긍정적이었다고 확신해요. 앞으로도 여기서 열심히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